뭐야, 비린내 나잖아. 애들한테 냄새 밴다니까. 추석 아침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막아 세웠습니다. 직접 손질한 생선과 반찬 5가지를 들고 왔는데 며느리는 제 손이 아니라 비닐봉지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 당직 끝나고 온 거라 피곤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바쁜 건 아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겨우겨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접시 좀 같이 닦아줄 수 있어? 며느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인 거 아시죠? 하루에 수술 3건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며느리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놓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찰싹 부엌에 그 소리만 울렸어요. 생선 냄새 나는 손으로 사람을 잡아요? 진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뺨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아들이 보였거든요. 정민이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이해해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생선 팔아서 키운 아들이에요. 새벽 3시에 경매장 다니면서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보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엄마 괜찮아? 가 아니라 이해해줘를 말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그렇게 긴 침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저를 안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추석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시장 생선 가게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건 정민이가 15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있잖아. 그 한마디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야 했거든요. 경매가 4시에 시작하니까 늦으면 좋은 생선을 못 떼어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매일 새벽 3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경매장에 갔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면 뼈가 시렸어요. 생선 비늘을 치다 보면 손이 갈라졌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또 칼을 잡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그래도 안 되면 파스를 3장씩 붙였습니다. 그렇게 18년을 했어요. 정민이 대학 등록금, 의대 등록금, 전공의 시절 생활비, 전부 이 생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정민이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방학이면 가게에 와서 같이 일했습니다. 생선 상자 나르고 얼음 갈고 손님 앞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한 번은 정민이가 장갑도 안 끼고 생선을 만지다가 손을 베었어요. 제가 놀라서 소독약을 바르는데 정민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엄마 손 댔다. 코끝이 찡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정민이가 전공의를 마치고 수진이를 데려온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피부과 전문의였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이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민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으니까. 그런데요, 결혼하고 석 달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선 보내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집에 냄새가 좀 배어서. 저는 그때 생선 대신 과일을 사서 보냈어요.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명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날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요. 정민 씨도 당직이 많아서 피곤하고. 이해하시죠? 이해했어요.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바쁜 건 아니까요. 그런데 설날 아침에 정민이한테 전화했더니 수진이 친정 식구들이 다 와 있었어요. 배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국이 짰어요. 눈물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점점 심해졌어요. 손주 돌잔치가 있었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안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손님들한테 생선 냄새가 날까봐. 정민이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엄마, 다음에 따로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에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갈라지고 거칠고 비늘 냄새가 배어 있는 손. 이 손이 부끄러운 거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셔터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톡 하고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 문을 열어보니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캔커피. 따뜻한 거. 옆 가게 건어물집 복만 씨였어요. 복만 씨는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옆자리였습니다. 22년째.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면 고개만 끄덕이고 오늘 장사 되세요? 하면 네 한마디. 그게 다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제 가게 앞 배수구를 미리 뚫어놨더라고요. 한 번은 가게 형광등이 나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새 형광등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복만 씨가 바꿔준 거예요? 물으니까 형광등이 나가 있길래 그 말만 하고 자기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돌잔치에 못 간 그 밤에도 커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비린내 나는 손에 커피를 갖다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커피가 따뜻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추석이 왔습니다. 정민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집에 와. 수진이도 괜찮다고 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1년 만에 아들 집에 가는 거였어요.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경매장에서 가장 좋은 광어를 골랐어요. 직접 회를 떴습니다. 갈치조림, 생선전, 미역국, 잡채, 나물 5가지. 전날 밤부터 준비해서 반찬만 5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파마를 새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후리스가 좀 낡긴 했지만 깨끗한 거였어요. 아들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누로 3번을 씻었는데도 생선 냄새가 났어요. 괜찮겠지. 아들인데, 가족인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민이가 아니라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제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비린내 좀 어떻게 안 돼요? 아이들한테 냄새 밴다니까. 추석 아침 아들 집 현관문 앞.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미안해서 웃은 겁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누로 3번을 씻었는데도 생선 냄새가 났어요. 괜찮겠지. 아들인데, 가족인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민이가 아니라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제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봤어요. 어머니, 이 비린내 좀 어떻게 안 돼요? 아이들한테 냄새 밴다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미안해서 웃은 겁니다. 미안. 새벽에 손질해서 그래. 광어도 떴어. 정민이가 좋아하잖아. 수진이는 봉지를 받지 않았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손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현관에 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저는 비닐봉지를 현관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새벽 2시부터 준비한 반찬 5통, 직접 뜬 광어회, 갈치조림, 생선전. 바닥에 놓으니까 봉지에서 물이 조금 새어나왔어요.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 바닥에 그냥 놓으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닦을게. 저는 허리를 굽혀 손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정민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정민이 목소리를 들으니 코끝이 찡했어요. 일어서면서 웃었습니다. 정민아 왔어. 광어 떴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정민이가 봉지를 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또 이렇게 많이 해왔어. 몸 안 좋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추석인데 뭘. 정민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됐어요. 새벽에 일어난 것도, 허리가 아픈 것도, 현관 바닥에 물기를 닦은 것도 다 괜찮았습니다. 제사 준비는 제가 했어요. 원래 그래왔으니까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데치고 탕을 끓이고 허리가 아파서 중간에 싱크대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괜찮아. 다 하면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돼. 제사가 끝났습니다. 정민이가 절을 하고 수진이도 형식적으로 절을 했어요. 아이들이 세배를 하는데 손주가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1년 만에 안아보는 손주였거든요. 근데 수진이가 바로 아이를 빼갔습니다. 할머니한테서 냄새나. 이리 와. 아이가 제 품에서 빠져나갔어요. 저는 웃으면서 손을 내렸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또 안아주면 돼.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제사상 그릇, 음식 접시, 술잔, 탕그릇. 전부 합치면 50개가 넘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싱크대 앞에서 1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등이 땀으로 젖었어요. 반쯤 했을 때 손이 미끄러져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쨍. 거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접시 깨셨어요? 미안. 괜찮아. 내가 치울게. 깨진 조각을 주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흐르는 물에 손을 대고 참았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반찬통을 씻고 냄비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고 거의 다 했어요. 그릇 1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허리가 정말 안 됐어요.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수진이를 향해. 수진아. 네. 수진이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접시 좀 같이 닦아줄 수 있어? 허리가 좀. 수진이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인 거 아시죠? 아, 그건 아는데. 하루에 수술 3건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당직이었어요. 설거지나 하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가 부엌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가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정민 씨 의대 보낸 건 고마운데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저랑 정민 씨가 이 집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명절 때 와서 밥 먹고 설거지 시키면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옛날 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새벽 3시에 경매장 다닌 것도, 손이 갈라진 것도, 허리가 휜 것도 전부 옛날 일이래요. 수진아,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저는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자고. 가족인데, 추석인데, 손 놓으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찰싹. 부엌에 그 소리만 울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뺨이 뜨거웠어요. 근데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봤어요.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 놀람이 금방 차가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선 냄새나는 손으로 사람을 잡아요? 진짜. 수진이는 자기 팔뚝을 문질렀어요. 오염된 것을 닦아내듯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뺨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아들이 보였거든요. 정민이가 다 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린 것도, 제가 맞고 서 있는 것도, 전부. 정민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손은 문틀을 잡고 있었고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어요. 제발, 엄마 괜찮아, 한마디만 해줘. 정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심장이 뛰었어요. 수진이가 요즘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이해해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생선 팔아서 키운 아들이에요. 새벽 3시에 경매장 다니면서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보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엄마 괜찮아? 가 아니라 이해해줘를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요즘 병원에서 일이 많아서. 정민이는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쪽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정민이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이 꼴을 봤을까요? 저는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접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놨어요. 손에 묻은 비눗물을 옷에 닦았습니다. 수건을 쓸 힘도 없었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정민이도 수진이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까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골랐던 낡은 운동화. 끈을 묶는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아봤어요. 한 번만. 부엌 쪽에서 정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손 좀 봐. 다친 데 없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추석 저녁이라 아파트 단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아파트 정문을 나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그제야 뺨을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근데 눈물은 안 났습니다. 울 힘도 없었어요.
52년을 살면서 그렇게 긴 침묵은 처음이었어요. 걸음이 자연스럽게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었거든요. 추석이라 시장은 문을 닫았어요. 셔터가 전부 내려져 있었습니다. 보안등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제 가게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셔터가 차가웠어요. 등을 기대니까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는데 금방 굵어졌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맞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참았을까? 나는 왜 웃었을까? 현관에서 비린내 난다고 했을 때, 손주를 빼앗겼을 때, 옛날 일이라고 했을 때, 왜 한 번도 화를 안 냈을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이 앞에서 싸우기 싫었어요. 며느리랑 사이가 나빠지면 아들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아들은 저를 안 잡았어요. 비가 점점 세졌습니다. 후리스가 다 젖었어요. 추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빗소리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복만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들고 네이비 패딩 조끼를 입고 아무 말 없이 복만 씨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자기 어깨는 비를 맞으면서 왜 여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복만 씨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불이 안 꺼져 있길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게에 불은 꺼져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복만 씨네 가게 2층에서 우리 가게 앞이 보인대요. 추석인데 제 가게 앞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내려온 거였어요. 밥은 먹었어요? 복만 씨가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것들이 터졌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추석 밤에 비 오는 시장 바닥에서 늙은 여자가 영영 울었습니다. 복만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 그대로 우산을 저한테 기울인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복만 씨는 한 번도 왜 울어요라고 묻지 않았어요. 괜찮아요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 복만 씨가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편의점 캔커피, 따뜻한 거 먹어요. 그 말만 하고 자기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저는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젖은 손에 따뜻한 캔이 닿으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비린내 나는 손이라고 뿌리친 사람이 있었고, 비린내 나는 손에 커피를 쥐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참지 않겠다고. 그날 밤 시장 바닥에서 울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룸이에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시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문을 열면 부엌이고 두 걸음 가면 침대예요. 그게 제 집이었습니다. 젖은 후리스를 벗어서 빨래통에 넣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뺨이 아직 붉었어요.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져봤어요. 아프지는 않았어요. 진작에 아픈 건 끝났거든요. 머리를 말리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윗집에서 물이 샜거든요. 그 물자국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63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가게를 지키고 그래서 돌아온 게 뺨 한 대와 이해해줘 한마디.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원래라면 경매장에 갈 시간이었어요.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근데 그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리고 웅크렸어요. 새벽 3시에 혼자 이불 속에서 또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내고, 아무도 없는데 소리 안 내고 울었어요. 버릇이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항상 그렇게 울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눈을 떠보니 7시였습니다. 경매를 못 갔으니 오늘은 가게에 내놓을 생선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게에 가야 했습니다. 안 열면 단골들이 걱정하니까. 시장에 도착하니까 셔터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스티로폼 박스 하나. 열어보니까 생선이었습니다. 광어, 우럭, 고등어. 경매장에서 떼온 것들이었어요. 박스 위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좋은 거 들어와서 복만 씨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만 씨가 새벽에 경매장을 대신 간 거였어요. 건어물 가게 사람이 수산 경매를 간 겁니다.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경매 번호도 없었을 텐데.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정리하는데 복만 씨가 자기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만 씨, 이거 뭐가요? 생선. 이거 복만 씨가 그거 경매장 가는 길에 들렸는데 싸길래 거짓말이었어요. 건어물은 경매를 안 하거든요. 건어물은 도매상에서 떼오는 거예요. 경매장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네. 복만 씨는 그 말만 하고 자기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에 가게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전에도 깜빡거렸는데 귀찮아서 그냥 뒀거든요. 점심시간에 잠깐 가게를 비운 사이에 형광등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복만 씨한테 물으러 갔습니다. 혹시 형광등? 나 아니에요. 눈도 안 마주치고 건어물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복만 씨 가게에서 사다리 소리가. 형광등이 나가 있길래 그 말만 하고 상자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추석 이후로 처음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만 씨의 행동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원래도 커피를 매일 갖다 놓는 사람이었지만 추석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여는데 배수구가 깨끗하게 뚫려 있었어요. 장마 때마다 물이 역류해서 고생했는데 누가 뚫어놨더라고요. 가게 앞 깨진 보도블럭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 아플 때 발이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가게 칼이 다 무뎌져서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칼이 전부 갈려 있었습니다. 전부 복만 씨였어요. 말은 안 해요. 물어봐도 내가 언제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 새벽에 사다리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복만 씨밖에 없었습니다. 말숙이가 그랬어요. 야, 옥순아. 건어물집 아저씨가 새벽에 내 가게 앞에서 뭐 하던데? 말숙이는 시장 초입에서 떡집을 하는 제 친구예요. 저보다 1살 많고 입이 크고 정은 더 큽니다. 뭐 했는데? 배수구 뚫고 있더라. 추석 다음 날부터. 그게 복만 씨였어? 그 양반 아니면 누가 해? 이 시장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너 아니면 그 양반이잖아. 말숙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옥순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여기. 말숙이가 제 왼쪽 뺨을 가리켰습니다. 추석 때 맞은 자리. 멍이 들었었나 봐요. 화장으로 가렸는데 안 가려졌던 거예요.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뺨에 멍이 들어? 말숙이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옥순아, 누가 때렸어?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떡 반죽을 매일 치는 손. 제 손만큼이나 거칠었어요. 며느리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년이 때린 거지.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 내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내가 말 안 해도 다 보여. 눈물이 나왔어요. 말숙이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숙아, 울어. 울어도 돼. 나한테는 울어도 돼. 떡집 안쪽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숙이가 등을 두드려줬어요.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말숙이가 말했어요. 옥순아, 그 며느리 병원이 어디라 했지? 서울대 병원 피부과. 피부과? 말숙이가 뭔가를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조카 은정이 알지? 큰언니 딸. 간호사 하는 애? 응. 그 애가 서울대 병원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은정이가 예전에 그러더라고. 피부과에 사고 친 의사가 있다고. 시술하다가 환자 얼굴에 흉터를 남겼는데 합의금 주고 막았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수진이야? 이름은 모르겠어. 근데 은정이한테 물어볼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걸 알아봐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며느리의 약점을 캐는 게 옳은 건가? 근데 그때 뺨이 떠올랐습니다. 찰싹하는 그 소리. 생선 냄새나는 손으로 사람을 잡아요? 그리고 아들의 이해해줘. 물어봐줘. 말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은정이한테 전화할게. 이틀 뒤에 말숙이가 가게로 왔어요.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말숙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은정이한테 들었는데 저는 손을 멈추고 말숙이를 봤습니다. 3년 전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사고가 있었대. 환자가 30대 여자였는데 시술 후에 얼굴 오른쪽에 화상 흉터가 남았어. 그게 수진이가 한 거야? 이름까지는 확인 못했어. 근데 은정이가 그러는데 그때 피부과에서 합의금 5천만 원을 줬대. 환자가 합의에 응해서 병원 내부에서 조용히 넘어갔는데 기록은 남아있다고. 5천만 원. 그리고 하나 더. 그 환자가 합의에 응한 건 병원 쪽에서 다시 문제 삼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래. 환자 쪽에서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거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진이가 그런 일을. 은정이가 그 환자 연락처도 알 수 있대. 혹시 필요하면.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만 씨였습니다. 옥순 씨. 복만 씨가 제 이름을 부른 건 22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보통은 저기요 아니면 그냥 커피를 놓고 가는 사람이니까. 네.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직접적이었습니다. 복만 씨답지 않게.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 알아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복만 씨도 멈췄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복만 씨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고 피부가 거칠고 눈이 작은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22년 동안 매일 커피를 갖다 놓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 없는 사람이 그날은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는데. 복만 씨가 말했어요. 근데 혼자 다니지는 마요. 네. 법무사든 뭐든. 깔 데 있으면 같이 가요. 밖에서 기다릴게. 저는 멈칫했습니다. 법무사라니. 제가 법무사를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직 가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말숙이한테 들은 걸까? 아니면 그냥 아는 걸까?
22년 동안 옆에서 보면 아는 건가? 복만 씨, 네, 고마워요. 복만 씨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추더니 말했어요. 내일 커피 2잔 갖다 놓을게요. 말숙 씨 거랑. 그 말만 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대단한 말은 안 해요. 위로도 안 해요. 괜찮아질 거예요. 같은 말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걸 알아요. 말 안 해도 생선이 필요하면 생선을 떼어다 놓고 형광등이 나가면 갈아놓고 법무사를 가야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고 그게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행동이 전부 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말숙이가 준 메모지, 환자 연락처, 의료사고 기록, 그리고 복만 씨 말. 혼자 다니지는 마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엄마. 정민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목이 메었어요. 참았습니다. 정민아. 응. 왜?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수진이가 그 집, 엄마 명의 아파트 팔자고 한 적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3초, 5초, 10초. 누가 그래?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엄마, 수진이가 그런 말한 건 아니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냥 개원 준비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담보로만 잠깐 쓰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본 거야. 파는 건 아니야. 담보. 그 집은 남편과 처음 산 집이에요. 정민이가 태어난 집, 남편 제사를 지내는 집,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 정민아. 응. 그 집은 안 돼. 엄마, 나도 알아. 그냥 수진이가 한번 물어본 거라니까. 정민아, 엄마 말 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집은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처음 산 집이야. 내가 태어난 집이야. 엄마가 생선 팔아서 산 집이야. 누구한테도 안 넘겨. 알겠어, 엄마. 정민이 목소리가 풀이 죽었어요. 엄마, 그때 일은 미안해. 추석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변명이었어요. 또 수진이 편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말숙이 번호. 말숙아. 왜? 은정이한테 부탁해줘. 그 환자 연락처 받을 수 있으면 받아줘. 정말? 할 거야? 응. 옥순아, 근데 이건 조심해야 해. 병원 기록은 함부로. 나도 알아. 근데 알아는 봐야지. 알았어. 내가 은정이한테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갈라지고 거칠고 비린내가 밴 손.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집을 샀고 이 손으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이 손으로 지킬 겁니다. 내 것을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손으로 번 것들, 이 손으로 세운 것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말숙이한테 전화가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옥순아, 은정이한테 들었어. 저는 가게 구석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손에 생선 비늘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충 앞치마에 닿고 핸드폰을 귀에 대었어요. 뭐래? 그 의료사고. 수진이 맞대. 심장이 쿵 했습니다.
3년 전에 레이저 시술 도중에 출력을 잘못 맞춰서 환자 얼굴 오른쪽에 2도 화상을 입혔대. 흉터가 남았고, 그걸 어떻게 막은 거야? 병원 법무팀이 나서서 합의를 유도한 거야. 환자한테 5천만 원 주고 비밀유지 각서까지 받았대. 5천만 원. 누군가의 얼굴에 흉터를 남기고 5천만 원. 근데 은정이가 그러는데 그 환자가 지금도 억울해하고 있대. 합의할 때 병원 쪽에서 합의 안 하면 오히려 너를 고소하겠다고 압박했다더라고. 환자 쪽은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은 거래. 손이 떨렸어요. 은정이가 그 환자 이름하고 연락처를 줄 수 있대. 근데 조심해야 해. 병원 기록을 외부에 유출하는 건 은정이도 위험하니까. 알았어. 말수가 고마워. 옥순아. 응? 조심해.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았어요. 도마 위에 광어가 반쯤 손질된 채로 있었습니다. 이 칼로 30년을 생선을 잘랐어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의 아내가 누군가의 얼굴에 흉터를 남기고 돈으로 막았다.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알아야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맞았는지, 내 아들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주 토요일에 말숙이가 메모지를 들고 왔어요. 환자 이름 김소영, 36세. 지금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그러는데 소영 씨가 아직도 흉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못한대. 가슴이 아팠어요. 36세면 한창 예쁠 나이잖아요. 전화를 할까 말까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 저기, 혹시 김소영 씨?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옥순이라고 합니다. 63살이고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당연하죠. 생선 가게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왔으니 당황했겠지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소영 씨한테 시술한 의사가 있잖아요. 3년 전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소영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의사가 제 며느리예요. 또 침묵. 그 며느리한테 저도 당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소영 씨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요일 오후에 시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소영 씨는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모자까지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여자였어요. 앉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이옥순 씨, 맞으시죠? 응, 나야. 편하게 해.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오른쪽 볼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있었어요. 피부가 당겨져서 울퉁불퉁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심하죠? 소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거울을 못 봤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써요. 소영 씨, 많이 힘들었겠다. 소영 씨 눈이 빨개졌습니다. 시술 전에 상담할 때는 되게 친절했어요. 그 의사가 옆에서 손까지 잡아주면서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랬거든요. 소영 씨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술 중에 갑자기 따가웠어요. 원래 좀 따갑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타는 느낌이었어요.
아파요, 아파요 했는데 간호사가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소영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골랐어요. 끝나고 거울을 봤는데 볼이 빨갛게 부풀어 있었어요. 의사가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금방 가라앉아요 그랬는데 안 가라앉았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물집이 잡히고 2달 지나니까 흉터가 남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병원에 항의했더니 법무팀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유감입니다. 이러더니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5천만 원. 이거 안 받으면 환자 과실로 역고소하겠다고 했어요. 환자 과실? 네. 시술 전에 동의서에 서명했잖아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한 거니까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법을 몰라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 엄마가 아파서 간병비도 필요했고 소영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5천만 원 받고 비밀유지 각서에 서명했어요. 그 돈으로 엄마 간병비 내고 나머지는 없어요. 소영 씨, 네. 그 합의서 사본 있어? 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어요. 버리고 싶었는데 못 버렸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시술 전후 사진은 병원에서 찍은 건 병원이 가지고 있고 제가 직접 찍은 건 있어요. 시술 후에 매일 찍었거든요. 증거가 될까봐. 저는 소영 씨 손을 잡았어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소영 씨가 제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마디가 굵은 손. 아줌마 손. 되게 따뜻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영 씨, 나는 법을 모르고 돈도 없어. 근데 하나는 알아. 맞고만 살면 안 돼. 나도 맞았어. 같은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사람한테. 왼쪽 뺨을 가리켰어요. 여기. 추석 때 며느리한테 맞았어. 설거지 하다가. 소영 씨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를요? 응. 생선 냄새나는 손으로 잡지 말라면서. 소영 씨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할게요. 커피숍에서 나와서 소영 씨와 헤어졌습니다. 소영 씨가 돌아서는데 마스크를 다시 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36세. 한창 예쁠 나이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제 며느리는 그 여자 얼굴에 흉터를 남기고 추석에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남의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면 안 돼.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시장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시장 4번 출구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에요. 간판이 발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곳. 시장 상인들이 계약서 문제 있을 때 가는 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왔어요. 복만 씨였습니다. 복만 씨? 어떻게 여기를? 말숙 씨가 오늘 법무사 간다고 했어요. 말숙이가 말한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입 큰 여자. 같이 안 들어가도 돼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복만 씨가 법무사 사무실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네이비 패딩 조끼에 손을 넣고 아무 말 없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50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집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아들이 담보로 쓰자고 한 이야기. 법무사 선생님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어머니 명의에 맞으시죠?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동의 없이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혹시 아드님한테 위임장을 써주신 적 있으세요?
위임장?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안전합니다. 근데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동의 없이는 매매도 담보 설정도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집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라고 법적으로 잠가놓는 거예요. 그거 해주세요. 비용이 좀 듭니다. 인지대, 송달료 합해서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생선가게 한 달 순이익이 2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월세, 공과금, 경매대금 빼면 남는 게 80만 원. 5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망설이지 않았어요. 해주세요.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하면서 법무사 선생님에게 하나 더 물었어요. 선생님, 의료사고 합의서라는 게 있는데요. 환자가 억지로 합의한 거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 과정에서 강박이나 사기가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알아볼 게 있어서요. 법무사 선생님이 명함을 건넸어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어머니 같은 분이 당하면 안 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만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네. 복만 씨가 일어서면서 봉지를 내밀었어요. 삼각김밥. 점심 안 먹었잖아요. 제가 점심을 안 먹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고마워요, 복만 씨. 밥 먹고 가게 여세요. 오늘 고등어 들어온다면서 같이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나란히 아무 말 없이 복만 씨가 바깥쪽으로 걸었어요. 차도 쪽으로 매번 그랬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뜯으면서 걸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편의점 김밥이니까. 근데 괜찮았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니까. 가게에 돌아와서 생선을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2초를 망설였습니다. 받았어요. 엄마. 응.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수진이가 밥 한번 같이 먹자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이가 밥을 먹자고. 추석에 저를 때린 사람이 밥을 먹자고. 갑자기 왜? 아, 개원 준비 때문에 서류 정리할 게 있대. 엄마한테 부탁할 것도 있고. 부탁? 무슨 부탁인지 뻔했습니다. 뭔 부탁인데? 가서 얘기하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닐 거라는 걸 알았어요. 분명 집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 가지.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을 봤습니다. 생선 비늘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 이번에는 준비가 됐으니까. 토요일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생선을 안 가져갔어요. 대신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법무사한테 받은 처분 금지 가처분 확인서, 그리고 소영 씨한테 받은 것들, 합의서 사본, 시술 전후 사진, 소영 씨의 자필 진술서. 소영 씨가 진술서를 쓸 때 울었어요. 이거 쓰면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몰라. 근데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라고 했어요.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서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손 냄새를 안 맡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민이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어서 와.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환한 웃음. 어머니, 오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커피. 추석 때 비린내 난다고 했던 사람이 커피를 내밀었어요. 응,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안해서 웃은 게 아니었어요. 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수진이가 건넨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수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정민 씨가 개원을 하잖아요. 근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잠깐만 쓸 수 있으면. 왔다. 역시 집이었습니다. 잠깐이에요. 대출 받으면 바로 풀 거예요. 어머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수진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담보 설정 동의서. 제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웃으면서 빼앗는 사람이구나. 수진아. 네, 어머니. 이건 안 돼. 수진이 웃음이 멈췄어요. 네. 이 집은 안 돼. 어머니, 잠깐 담보로만. 수진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정민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처음 산 집이야. 정민이가 태어난 집이야. 내가 생선 팔아서 산 집이야. 수진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정민 씨 미래가 걸린 건데. 그리고 하나 더 말해도 될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에요. 이건 아직 쓸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선만 긋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추석 때일. 나는 잊지 않았어. 수진이 눈이 흔들렸어요. 그날 내가 나한테 한 말도 한 행동도 나는 다 기억해. 어머니, 그건 제가 그날 컨디션이. 나는 63년을 살았어. 컨디션이 안 좋다고 시어머니 뺨을 치는 사람은 처음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분위기를 느낀 거였습니다. 엄마, 무슨... 정민아. 저는 아들을 봤어요. 엄마가 오늘 한 가지만 분명히 할게. 이 집은 누구한테도 안 넘겨. 담보도 안 잡혀. 법적으로 처리 다 끝났어. 법적으로? 정민이가 당황했어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야. 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내 집이니까. 내가 지키는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정민아, 개원 자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엄마 집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 정민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환한 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똑바로. 수진아, 나는 30년을 생선 팔았어. 비린내 나는 손으로 살았어. 근데 이 손으로 번 거를 누구한테 빼앗기지는 않을 거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더 할 이야기가 있어. 그때는 수진이 너도 앉아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복만 씨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됐어요? 복만 씨가 문자를 보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처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됐어요. 고마워요. 잠깐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커피 갖다 놓을게요.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커피였어요. 이 사람은 세상 모든 위로를 커피 한 잔에 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근데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서류 봉투가 가방 안에 있었어요. 아직 꺼내지 않은 것들. 합의서, 사진, 진술서. 다음에 쓸 거예요. 수진이가 더 나오면 그때 꺼낼 겁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이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들 집에서 돌아온 뒤로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정민이한테서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했거든요. 63년 살면서 처음으로 안 돼를 말한 거였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2주째 되던 날 말숙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옥순아, 왜 그래, 놀래키게. 너 며느리가 시장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고 있어. 뭐? 은정이한테 들었는데 수진이가 병원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미쳤다. 치매 걸린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대. 그리고 시장 상인회 회장한테도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재산을 날리려 한다고 했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뭐라고?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그래야 후견인 신청해서 집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치매. 수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말수가 그게 가능해?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대. 법원에 이 사람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신청하면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다나 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숙이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수진이가 정민이한테 이혼 협박을 하고 있대. 이혼? 정민이가 엄마 편을 들면 이혼하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정민이, 내 아들, 아내한테 이혼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입을 열었더니 아들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어떡할 거야?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옆가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만 씨가 나왔어요. 분명 다 들었을 거예요. 시장 가게가 얼마나 붙어 있는데. 복만 씨가 아무 말 없이 캔커피 3개를 내밀었어요. 저한테 하나, 말숙이한테 하나, 자기 거 하나. 그리고 말했습니다. 덮어두면 굶어요. 22년 동안 들은 복만 씨 말 중에 가장 긴 조언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덮어두면 곪습니다. 이미 곪을 대로 곪았어요. 말수가, 응, 은정이한테 부탁해. 수진이가 병원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그건 왜? 내가 치매라고 소문을 낸 게 사실이면 그것도 증거가 되니까. 말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소영 씨한테 전화해야겠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소영 씨 번호를 눌렀어요.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아줌마, 소영 씨 나야.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소영 씨가 아까 그랬잖아.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겠다고. 네. 소영 씨한테 부탁할 게 있어. 3일 뒤에 정민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민아, 엄마, 지금 좀 바빠서.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예전에 전공회 할 때보다 더 지친 목소리. 정민아, 엄마 말 들어. 수진이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거 알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고 병원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다니더라. 엄마가 미쳤다고. 엄마, 수진이가 그런 건 아니고. 정민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췄습니다. 엄마가 한 번만 물어볼게. 넌 어느 쪽이야? 엄마한테 이해해줘라고 한 건 이해했어. 추석 때 아무 말 못한 것도 이해했어. 근데 정민아, 수진이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 해도 넌 아무 말 안 할 거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 수진이도 데리고 가족 모임 하자고 해. 엄마, 갑자기 왜? 와. 엄마가 밥 차려놓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치웠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깨끗하게 닦았어요. 밥을 했습니다. 김치찌개, 갈치조림, 계란말이, 나물 3가지.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식탁은 작았습니다. 4사람이 앉기 빠듯했어요. 근데 오늘은 4사람이 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먼저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수진이는 좀 있다가 온대. 정민이 얼굴이 안 좋았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볼이 빠져 있었습니다. 2주 사이에 확 늙은 것 같았어요. 정민아, 밥 먹어. 엄마, 나 할 말이. 밥 먼저 먹어. 정민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갈치조림을 한 젓가락 먹더니 멈췄습니다. 엄마, 갈치조림이다. 응, 나 이거 좋아하는데. 알지. 내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잖아. 정민이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 미안해. 뭐가? 전부 다. 추석 때도, 그전에도. 수진이가 엄마한테 한 거 다 알면서 아무 말도 못한 것도. 정민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겁쟁이야. 수진이한테 할 말을 못해. 개원 자금도 수진이 돈이고 아이들도 수진이가 키우고 있고 수진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정민아. 응. 엄마가 널 의사 만들려고 생선 판 거 아니야. 정민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 거야. 근데 지금 너 행복해? 정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정민아, 오늘 수진이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내가 판단해. 30분 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가 왔습니다.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 좁은 원룸 현관에 서서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 좁은 집을 보는 눈, 이 낡은 식탁을 보는 눈, 저를 보는 눈, 전부 같은 눈이었어요. 어머니,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수진이가 신발을 벗지 않고 물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 밥 차려놨어. 저는 괜찮아요. 빨리 하시죠. 저는 웃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미안해서 웃는 것도 참아서 웃는 것도 안 했습니다. 수진아, 앉아. 수진이가 제 눈을 봤어요. 뭔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잠깐 멈칫하더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3사람이 앉았어요. 정민이, 수진이, 그리고 저. 수진이는 밥에 손도 안 댔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뭐예요? 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병원 사람들한테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말하고 다녔지? 수진이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바로 풀었습니다. 빠른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시장 상인회 회장한테도 전화했지. 시어머니가 사기꾼한테 넘어갔다고.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정민이한테 이혼 협박도 했지. 엄마 편들면 이혼하겠다고. 수진이가 정민이를 봤어요. 날카로운 눈. 내가 말했어? 라는 눈. 정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꺼낼 때가 됐어요. 이건 뭔지 알지?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그리고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문. 이 집은 법적으로 잠가놨어. 후견인 신청을 해도 소용없어. 법무사한테 다 확인했어.
수진이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에 관심 없어요. 정민 씨 개원을 위해서. 수진아.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 사본이었어요. 소영 씨가 준 것. 이거 뭔지 알아? 수진이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본 게, 이게 어디서? 3년 전 레이저 시술 사고. 환자 김소영 씨. 오른쪽 볼에서 턱까지 화상 흉터. 합의금 5천만 원. 수진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 소영 씨가 매일 찍은 사진이었어요. 시술 전 깨끗한 얼굴. 시술 후 빨갛게 부풀어 오른 볼. 한 달 후 물집이 잡힌 모습. 석 달 후 흉터가 남은 모습. 사진을 식탁 위에 한 장씩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어머니, 이건 병원 내부 자료예요. 이걸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앉아. 제 목소리가 낮았어요. 근데 수진이가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 말에 수진이가 앉은 게.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영 씨의 자필 진술서. 이건 환자 본인이 쓴 진술서야. 합의 과정에서 병원이 역고소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소영 씨가 법적 대응을 다시 하겠다고 했어.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녹음 파일이었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아요. 요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녀서 후견인 신청을 알아보려고요. 시장 상인회 회장과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녹음해서 말숙이한테 준 거였어요. 회장님도 어이가 없었대요. 녹음이 끝나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손이 식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생선 장사꾼이야.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52년을 살았어. 이 손은 거칠고 갈라지고 냄새가 나. 내가 싫어하는 손이지.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 손으로 내 남편 키웠어. 이 손으로 이 집 샀어. 이 손으로 30년을 버텼어. 저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거 없어. 이 손이 부끄러운 거 없어. 수진이 턱이 떨렸어요. 근데 수진아, 너는 부끄럽지 않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같은 높이였습니다. 아니, 더 낮았어요. 환자 얼굴에 흉터를 남기고 돈으로 맞고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남편한테 이혼 협박을 하고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 하고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수진이 어깨가 내려갔어요. 너는 의사잖아. 사람 살리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너는 사람을 부수고 있어.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3년을 알면서 수진이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나는 이걸로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것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소영 씨 같은 사람이 더 나오면 안 되니까.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서류는 지금 나한테 있어. 소영 씨한테도 사본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할지는 수진이 너한테 달렸어.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수진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처음으로 수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뭘 하면 되냐고. 먼저 소영 씨한테 직접 사과해. 합의금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내 집에서 손대. 후견인 신청 같은 소리 다시 하면 그때는 진짜 법적으로 갈 거야. 마지막으로 저는 정민이를 봤어요. 내 아들 좀 놓아줘. 이혼 협박 그만해. 정민이는 내 인질이 아니야. 정민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정민아. 응. 고개 들어. 정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가 널 의사 만든 건 내가 이렇게 살라고가 아니야. 내가 당당하게 살라고 만든 거야. 정민이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돌아서 제 앞에 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일어나. 아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추석 때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수진이가 엄마 때리는 걸 봤는데 나는. 정민이가 울었어요. 36살 먹은 의사가 엄마 원룸 바닥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손이 창피한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나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했어. 시장에서 엄마가 생선 썰 때 그 모습이 멋있었어. 정민아. 근데 나 겁쟁이라서 수진이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그것도 못 해줬어.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갈라진 손, 비린내 나는 손.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이야. 내가 제일 잘 알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처음 수진이가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민이가 일어났어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정민이를 봤어요. 나도 잘못했어. 엄마한테 제대로 못한 건 내 잘못이야. 근데 수진아, 너도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수진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저를. 어머니. 응. 시간 좀 주세요. 그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민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변할 수 있을까? 모르지. 근데 그건 수진이 몫이야. 엄마는 어떡할 거야? 나는 내일도 생선 팔아야지. 정민이가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나도 내일 가게 갈게. 생선 손질 다시 배울래. 의사가 생선 손질은 무슨. 엄마 손 도와줄 거야. 주말마다. 제가 웃었어요. 정민이가 갈치조림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엄마, 갈치조림 맛있다. 더 있어. 응, 더 줘. 좁은 원룸 식탁에서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부터 말할게요. 저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여전히 경매장에 갑니다. 여전히 생선을 팔아요. 손은 여전히 갈라지고 비린내가 나고 마디가 굽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 복만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갖다 놓습니다. 23년째. 하루도 안 빠졌어요. 달라진 것을 말할게요. 토요일마다 가게에 사람이 하나 늘었습니다. 정민이가 옵니다. 처음에는 고무장갑을 끼는 것도 어색해했어요. 생선을 잡으면 미끄러워서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잡아? 거기 아가미 쪽을 잡아야지. 미끄러우면 수건 깔고.
수술은 잘하는데 생선은 왜 이렇게 어려워? 수술이 더 어렵지, 바보야. 정민이가 웃었어요. 생선 비늘이 얼굴에 튄 채로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신기해했어요. 옥순 씨, 저 사람 아들이야? 네, 의사예요. 의사가 생선 손질을? 세상에. 의사도 엄마 가게 일은 도와야지요. 정민이가 쑥스러워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싫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정민이가 광어를 손질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제가 놀라서 소독약을 꺼내는데 정민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또 엄마 손 댔다. 20년 전에 했던 말.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37살 의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울어, 엄마? 안 울어. 바람 때문이야. 실내인데 무슨 바람. 시끄러. 생선이나 손질해. 정민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에서 들은 소리 중에 가장 좋은 소리였어요. 수진이 이야기를 할게요. 수진이는 그날 제 원룸에서 나간 뒤로 한 달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민이한테 들었어요. 수진이가 병원에 휴직계를 냈대요. 그리고 소영 씨를 찾아갔대요. 직접 소영 씨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 그 의사가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마스크 벗는 거 보더니 한참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뭐래? 울었어요. 수진이가 울었대요. 소영 씨 앞에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대요. 소영 씨가 당황했다고 했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였거든요. 그리고 아줌마 그 의사가 자기 비용으로 흉터 치료를 해주겠대요. 다른 병원 전문가한테 연결해주겠다고. 소영 씨는 뭐래?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바로 믿기는 어려우니까.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아줌마. 응? 그 의사 눈이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아줌마가 뭘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변한 걸까? 진짜로?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적어도 소영 씨 앞에서 운 건 진짜일 거예요. 의사가 자기가 상처 입힌 환자 앞에서 무릎 꿇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수진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건 석 달 뒤였습니다. 문자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5글자.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또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이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소영 씨 치료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용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어머니, 상인회 회장님께 전화해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정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알겠다. 짧았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듣고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민이와 수진이는 한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자기 정리를 하겠다고 했대요. 정민이는 개원을 했어요. 은행 대출로. 제 집 담보 없이. 엄마, 대출 이자가 좀 많긴 한데. 많으면 아끼면 되지. 응, 아끼고 있어. 정민이 병원은 작았어요. 동네 외과. 큰 병원은 아니지만 정민이 이름으로 된 병원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저도 갔어요.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시장 꽃집에서 산 거예요. 비싼 건 아니었어요. 정민이가 병원 앞에서 절을 했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다. 저는 병원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접수대 위에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화분 옆에 액자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아니었어요. 제 손 사진이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제 손. 갈라지고 거칠고 비늘이 묻은 손. 액자 아래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손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민이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누가 이런 걸? 내가 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울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울었어요. 꽃다발을 안은 채로. 개원식에 수진이도 왔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조용히 왔어요. 저한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민이가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이리 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이 아니었어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응,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게 전부였어요. 안 안았고, 안 울었고, 악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수진이가 돌아서는데 한마디를 더 했어요. 어머니, 소영 씨 치료 잘 되고 있어요. 3달 뒤에 마지막 시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해줘. 수진이가 눈을 내리깔고 갔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정민이한테서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돌아왔어. 그래. 수진이가 상담을 받았대. 심리 상담.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겠대. 뭐래? 가난한 게 무서웠대.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의사가 되면 다시는 그렇게 안 살 줄 알았대. 근데 어머니를 보면 자기 과거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대.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가난이 무서웠던 거예요. 수진이도 아팠던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뺨을 때린 건 뺨을 때린 거고 소영 씨 얼굴에 흉터를 남긴 건 남긴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됐어요. 이해한다는 게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정민아, 응, 수진이한테 전해. 올 추석에는 집에 오라고. 진짜? 응. 근데 생선은 내가 가져갈 거야. 비린내 나도 참아야 해. 정민이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추석이 왔습니다. 작년 추석에 뺨을 맞았어요. 올해 추석에는 생선을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작년과 달랐어요. 차가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눈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눈.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제 손에서 비닐봉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봉지에서 생선 냄새가 났을 거예요. 수진이 코가 찡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광어예요? 응. 정민이가 좋아하는 거. 제가 회 뜰게요. 저는 멈칫했어요. 할 줄 알아? 정민 씨한테 배웠어요. 아직 서툴긴 한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서 도마를 꺼냈습니다. 칼을 잡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광어를 잡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거기 아가미 쪽을 잡아야 해. 제가 옆에 가서 알려줬어요. 제 손으로 수진이 손을 잡고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이 수진이 손에 닿았어요.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근데 빼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응. 그렇게. 힘 빼고 천천히. 수진이가 광어를 손질했어요. 서툴렀습니다. 살이 뭉개지고 두께가 고르지 않았어요. 근데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어렵네요. 30년 하면 돼. 수진이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처음 만났을 때의 연기 같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같은 부엌에 서 있는 건 됐어요. 같이 생선을 손질하는 건 됐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저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수진이가 먼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나란히 섰어요. 싱크대 앞에 수진이가 씻고 제가 헹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그릇을 헹구면서 대답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수진아. 네. 같이 설거지하는 건 좋더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싱크대 물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해서 참은 거였어요. 가게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셔터를 올렸습니다. 캔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23년째. 따뜻한 거. 근데 오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캔커피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하나는 말쑥 씻고 웃었어요. 복만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고 커피는 여전히 놓고 뒤도 여전히 안 돌아봤어요.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정리하는데 복만 씨가 자기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복만 씨, 네. 커피 고마워요. 네. 근데 복만 씨, 네. 매일 커피 갖다 놓으면서 한 번도 같이 마시자고 안 했네요. 복만 씨 손이 멈췄어요. 셔터를 올리다 말고. 뭐요? 내일부터는 3개 갖다 놓아요. 하나는 복만 씨 거. 복만 씨가 저를 봤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커피를 갖다 놓으면서 제대로 쳐다본 적 없는 사람이 또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귀가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65세 남자의 귀가. 네. 그 말만 하고 셔터를 다 올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못 들었어요. 근데 말숙이가 들었대요. 좋지. 뭐? 말숙이가 나중에 와서 키득키득 웃으며 전해줬어요. 야, 건어물집 아저씨 귀가 빨간 거 처음 봤다. 시끄러. 23년 걸렸네. 커피가 고백이 되기까지. 말수가 진짜 시끄러. 저도 웃었어요. 귀가 뜨거웠거든요. 그날 오후에 가게를 닫고 시장 골목을 나왔습니다. 복만 씨가 옆에 있었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깥쪽으로 매번 그렇듯이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복만 씨가 말했어요. 옥순 씨, 네. 내일도 커피 갖다 놓을게요. 23년째 같은 말.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말이 좋아합니다로 들렸거든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내일도 마실게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손이 시렸습니다. 근데 시린 손 옆에 따뜻한 사람이 있었어요. 63년을 살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집을 샀고, 비린내 나는 손으로 30년을 버텼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제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비린내 나는 손에 커피를 쥐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참는 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았어요. 비린내 나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